여의도민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천년의 테마 말씀하시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셨어요. 네, 그거 뭐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래 얘기하는 게 힘들어서 적당할 때 끊고 테마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약 올려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해 주시라는 또 어떤 드라마도 그렇게 끝나잖아. 그럼요. 갑자기 뭐 아버지가 전화 받고 니 둘이 그럼 쓰러지면 다 끝나잖아. 이제 카페베네 이거 광고 나오고. 카페베네. 자, 맞아. 지난 시간 거 간단히 정리 좀 해주면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시작이 됐어. 그런데 1대1로 사업을 했더니만 그 1대1로 사업으로 국가가 부국 강병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빚만 늘어났고 그 1대1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낙수 효과는 그 나라 원주민들에겐 하등 없고 왜? 원주민 국가가 참여하는 비중이 뭐 10%도 안 되니까 8% 정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돈 못 갚았더니 갑자기 중국이 99년 동안 쓴다고 하고 그러니까 뿔이 잔뜩 났다고. 그리고 그 못 갚은 돈 다시 중국에게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옆에 항만은 필요 없으세요? 그것도 가져가시고 돈 다시 더 구워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군도에 나오는 소장농들이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거 하기 싫으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IMF 찾아갔다. 그래서 미국이 돈 빌려주고 중국하고 거래 좀 끊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딱 보니까 야, 이 중국 애들이 그동안 지들 돈 돌려막기 하느니라고 세계 경제 2015년까지 잘 굴러가게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 호황되도록 유도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옥신각신 많았네. 친중 성향의 정치 지도자, 반중 성향의 정치 지도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불평불만도 많아지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기름을 확 부어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반중 감정이 많아지면서 다시 내가 패권 잡겠는데 생각이 딱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쭉 살펴봤더니 참 그런 면에서도 참 미국이 무서운 게 미국 똑똑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왜 있을 것 같아?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야. 가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라고 하잖아. 아니야. 좋은 대학이라는 건 하드웨어일 뿐이고 거기가 좋은 대학이 된 이유는 구성원들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로만 그 우수한 대학들 다 못 채워.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머리 좋은 대표 선수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잖아. 그렇죠. 딱 가봤는데 옆에 야 내가 아칸소주에서 1등 하던 사람인데 쟤 뭐야? 뭐 한국이 1등? 쟤는 뭐 태국이 1등? 인도 1등? 와 씨, 걘 천재고 막 이런 거잖아. 이런 애들 오니까 대학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그리고 눈높이가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잠시 또 여담인데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내 인생의 결과는 내 근처에 있는 평균 5명의 평균치가 될 것이다. 저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목고 가려고 하고 자사고 가려는 이유가 내가 머리가 나쁘던 내가 뭐 좀 공부에 관심이 없던 그래서 3시간 공부하고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 뭐야 다 앉아있네?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시간 공부했으니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건데 그게 미국 대학이 그런 판이거든. 그런데 그런 데서 공부해서 순수 미국인들 말하는 거야. 그런 데서 공부해서 미국 관료가 됐어. 그러면 얘가 보는 세계의 해안 이 프레임 이게 얼마나 고도화됐겠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각 나라에서 온 친구들한테 야 너희 나라는 그래 어떤 나라야? 속속들이 또 묻고 배우고 했을 거 아니야. 사회학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나도 이렇게 저 여의도 맨션에서 내가 또는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에서 하는 컨텐츠에 솔직히 아주 학술적인 내용은 재미없어서 아무도 유튜브로 안 봐. 저희 망해요. 이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도 못 내요. 완전히 순수 아카데믹한 이론, 뭐 환율, 적정 환율에 대한 뭐 새로운 뭐 이론적 트렌드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다 주무세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해외 가서 봤던 재밌는 얘기 그리고 국제 정세적인 흐름을 또 아시면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나도 해외에 가서 지인들이나 아니면 누가 소개해줘서 물어봐서 아는 것도 많을 거 아니야. 인터뷰들 해서. 자, 다시 돌아와서. 그걸 다 알고 있는 미국 그 우수한 관료들.
쉐이크 설리반 이런 애들은 천재야. 우리 한국 왔을 때 나도 그 사람 발표했을 때 내가 바로 대담한 건 아니고 라운드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야. 저 뒤쪽 라이온드 테이블 중에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있었거든.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천재더라고. 돌아와서 얘네들이 답을 찾았어. 고춧가루 확 뿌려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반중 성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제일 좋은 테마, 친환경. 친환경. 중국이 좀 약한 부분. 약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중국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받기 위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샅샅이 원자재를 썼다고 했지. 근데 농산물도 사갔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자연이 어떻게 됐겠어? 많이 훼손이 됐겠죠. 많이 훼손이 됐지. 바로 여기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인지 못하거든. 근데 이제 위정자들이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거였네 이렇게 국민들에게 프로파간다를 할 줄 알잖아. 그걸 하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그 반중 성향의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미국의 매스컴들이 그걸 알려주는 거야. 중남미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어떻게 됐느냐, 야 너희 제3세계 국가들 너희들 한국처럼 휴대폰 만들고 TV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그런 국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죠? 그거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니네 어떻게 됐어? 더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잖아. 그렇네. 대표적으로 정권이 또 친중, 반중, 친중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브라질이야. 브라질은 대두를 전부 다 중국에 수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중국이 콩 많이 먹잖아. 그렇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콩도 많이 먹지만 기름도 그렇고 또 하나가 더 있지. 돼지. 돼지. 사료로 또 많이 써야 되거든. 그래서 사료 만들 때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대두 생산량을 3배를 늘렸어. 그러면 대두를 어디서 생산해? 그래서 땅을 아마존까지 개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2가지지. 자연은 자연대로 황폐해졌고, 그리고 니네 TV는 이제 안 만들기로 한 거니? 세탁기는 안 만드니? 니네 더 중국산만 갖다 쓴다? 그렇네. 일종의 자원의 저주죠. 자원의 저주인 거지. 우리가 원했던 모양이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폭우 더 내리고 가뭄 더 오고 생활고에 더 시달리는 거야. 갑자기 우리는요 여기서 10대째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대대손손 물에 잠긴 적이 없는 지역인데 지금은 여름에 호우만 오면 저희가 다 물에 잠깁니다. 이런 일도 생기고, 그리고 그 울창한 나무들 싹 다 없어지니까 사실 제일 무서운 천연 재해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야? 토네이도. 이거는 내가 토네이도 저기 다큐멘터리 보고 이게 제일 무섭구나. 이 확신을 느꼈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목격되진 않는데. 많이가 아예 없지 않나?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에서 난 하여튼 못 들었어. 하여튼 근데 뭐 저기 미국하고 중남미 국가나 뭐 이런 데는 난리도 아니거든. 막 집이 이렇게 떠다니던데. 그 집이 떠다녀. 나는 그때는 그냥 바깥에서 큰 나무 잡고 있으면 아니면 어디 가면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떠다니면 파편에 이 팔이 잘릴 정도로 뭐 이게 칼같이 이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런 자연재해까지 많이 생기는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다 돌이보면 이 모든 원흉은 누구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야. 이게 바로 친환경 프레임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미국이 잡아놓은 프레임이야. 미국은 한 번도 친환경을 해본 국가가 아니야. 그렇죠. 맨날 뭐 도쿄 우정소 해가지고 다 같이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난 탈퇴할래. 싹 탈퇴하고. 파리 기후협약 또 탈퇴하고. 뭐 하고 탈퇴하고. 다 그래. 친환경 국가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석유로 먹고 사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친환경을 하는 거야. 이게 다 중국 때문이라는 인식을 시켜준 거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얘기 나왔으니까 해보자고. 아프리카에서 요즘 큰 무슨 성경에 나왔던 자연재해 뭐 있었어? 근데 그 메뚜기 때도 이상기후 현상 때문이라며. 그렇죠. 건기 우기에서 건기가 너무 길어졌고 그 건기가 길어졌던 또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지하 자원 개발하면서 땅 들어엎고 해가지고 그쪽에 살던 야생동물이 이쪽 물가 있는 쪽으로 다 몰리게 됐고 이쪽에 있는 물을 또 다 빨아먹다 보니까 여기가 또 사막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기가 길어지니까 메뚜기 때는 많아졌고 얘네들이 대규모 증식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프리카 지역은
부족들이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네.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왜요? 물 지키려는 거야. 아, 물. 원래 아프리카는요 정착 부족이 있고 유목 부족이 있어요. 근데 진짜 수십 세기 동안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잘 돌아가고. 그냥 유목하는 애들이 여기서 물 먹을 때는 농사 짓는 애들은 좀 안 했다가 뭐 이렇게 하여튼 이게 서로 충돌이 안 생겼다고. 그런데 이 물가가 좁아졌네. 이제 여기밖에 없는 게 되네. 네.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와야 되고, 야, 이 물은 우리가 썼던 거잖아, 대대손손. 우리 쪽 물 없어졌다고. 우린 죽으란 얘기야, 뭐. 그래서 이제 서로 물을 지키는 게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한동안 이상하게 야생동물이 떼죽음 당한 게 전부 다 물이 부족해서 죽었나 보다 했었거든. 근데 상태가 딱 보니까 목말라서 죽은 몸 상태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부족민들이 몰살시킨 거야. 총으로 죽이, 그렇지. 물을 놓고 경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사람이 떼죽음 시키고 다시 그 부족 간에 전쟁이 있고 이런 일이 또 이것도 중국 때문이라고 미국의 생태학자들의 그 결론들이 잘 활용이 됐겠지. 이 인용이. 아, 이게 이상기후현상입니다. 이상기후현상? 이거 왜 된 거야? 아, 중국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야. 대충 이해가 됐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이 코로나까지 맞물리면서 극단적인 부스트를 켰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야, 전 세계가 이제 친환경이 된다. 우린 수출해야 되고. 왜 중국은 이렇게 수출해야 되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 중에 하나고, 전 세계에서 철광석 생산된 거에 50%는 혼자 갖다 쓰고 있고, 전 세계 식량을 가장 많이 수입해서 갖다 쓰는 국가가 중국이야. 본인들은 식량 자급률이 90% 넘는다고 하는데 그건 중국 내부 통계. 국제사회의 통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가 더 있어. 중국은 수출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사원으로 됐어.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꼭 필요한 국가야. 그러다 보니까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반도체 굴기해서 반도체 좀 안 사오는 나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중동 국가들하고 석유 사는 건 우리 위안화를 서로 결제하자. 니네 어차피 우리 생필품 공산품 갖다 쓰니까 그거 그냥 우리 우리가 아이디어 준 것 같아. 한국이 이란하고 원화로 결제해서 한국은행에 원화로 넣어놓고 한국 기업들이 그 원화 찾아가지 않냐. 이란이 그 공산품 사가져 가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거 거기서 하지. 이제는 달러 패권을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또 이제 걱정을 더 가중시킨 게 중국 내부의 기업들이 돌아야 되는데 친환경이니 반중이니 이런 것들 막 공고하게 만들어서 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자꾸 얼씬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이 태양광, 2차 전지, 전기자동차 이런 친환경도 중국산을 쓰세요. 이런 거 하려면 우리 중국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친환경적인 기조를 선봉에 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런 맥락이 있었던 거야. 미국이 반환경,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중국 이렇게 해버리니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전기차 만들어서 줄게 이렇게 다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또 있지. 이게 요 최근에 있는 일이야. 미국이 야, 우리 그동안 친환경 했잖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테슬라 말고 우리 미국의 자동차 회사 나머지는 아직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 줄 몰라. 봤더니 전기차 분야에서 포드가 적자가 5조 원이 넘고 전기차 분야만. 나머지 회사 뭐 말할 것도 없고. 야, 이거 안 되겠어.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중국이 전기차로 이제 승부 보려고 원래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그렇죠. 딱 한번 치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 전기자동차 회사만 쟤네가 몇십 개 있더라. 잘 됐다. 당분간 친환경을 덜 하자. 이게 또 무서운 건데 공장 크게 지어놨는데 팔이 날리는 거야. 가동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 친환경 될 것 같아. 근데 너랑 나랑 형님 이제 친환경이 대세래요. 우리 2차 전지 공장 좀 지어놓을까요? 야,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짜치게 한 몇십 명 뽑아서 공장 조그맣게 한번 해보다가 나중에 잘 되면 타이밍 놓쳤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크게 하자 해서 작게 굴리고 있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2차 전지 보조금도 안 준다고 하고 뭐 전기 자동차 안 한다고 하고 해.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돼? 에이, 결국 그렇게 됐네요. 야, 뭐 터시죠. 그냥 그러면 돼, 우린. 그렇죠. 그런데 우리 둘이 여의도 땅의 절반을 사서 2차 전지 공장을 크게 짓고 인원을 대규모로 뽑고 했어.
그런데 전기차 안 한다? 우리 둘은 개거품 무는 거야. 아유, 뭐 그렇죠. 개거품 무는 거야. 네. 지금 미국이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기차가 약간 주춤하는구나. 주춤하면서 요즘은 다시 무슨 차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어? 수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전 세계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차종 내놓겠다는 회사들이 대거 늘었어. 그 이유가 잘 맞아떨어졌어. 중국은 헝다 같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도 전기차 해보겠습니다. 뛰어들었지. 샤오미 같은 휴대폰 만드는 회사도 저희도 전기차 해보겠습니다. 뛰어들었지. 배터리에서도 전기차 만든다고. 저희는 배터리만 하지 않고 전기차도 해보겠습니다. 또 뛰어들었어.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도 또 전기차 해보겠다고 또 뛰어들었어. 그리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당연히, 해보겠다고 뛰어들고. 몇십 개가 됐어. 이 중에 한 몇 개만 살아남아도 오케이 가봐 했어. 전 세계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에이 안 할래 당분간. 아무리 봐도 이거 우리 경기도 안 좋은데 저 지방마다 저 시설 투자 해가지고 말이지 전기차 충전소 넣고 막 이거 다 돈 들고요. 신재생 에너지로 이 전환하는데도 또 전환 비용 들고 아야 당분간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네. 당분간 좀 징검다리 하나 놔야겠어요. 하이브리드 방점 찍은 거야. 근데 여기에 호응이 너무 좋은 게 전기차 전환에서 속도감 못 내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또 유럽에 있잖아. 그렇죠. 유럽도 그렇게 뭐 2025년에는 유럽 본토에서 노르웨이 같은 나라 절대 이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는 못 다닌다. 우린 법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전기차만 다닐 거예요. 했던 나라가 연도만 좀 차이가 있지. 그렇죠. 네덜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뭐 영국도 좀 뒤로 돼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있었고 다 그렇게 했어. 지금 어떻게 된다? 물이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럽의 큰 지분 가지고 있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 우리 엔지니어들은 엔진에서는 세계 탑이거든. 그렇죠. 근데 모터하고 배터리는 만들 줄 아는 애도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애들한테 이제 사탕 빨고 있으라고? 안 되잖아. 100년 이상 그 쌓아왔던 어떤 노하우들. 그렇지.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이거 더 가동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방점 찍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석유를 기반으로 한 세상이 더 조금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엄청난 돈 많은 세력이 있지? 중동? 중동. 빈살만이 하이브리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 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자동차를 만드는 그 회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십실반 힘을 합쳐서 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들 다 등지고 저희 이제 배터리라는 걸로 자동차 만들게 됐어요. 그거 그 얘기 못해. 그렇죠. 그러니 일본도 또 하이브리드 잘 만드는 회사고 그 뭐야 그 프리우스까지 해서 그런 거 잘하는 곳이라고. 싹 전선이 저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어. 현대차도 하이브리드 차종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어. 그래요? 중국이 친환경의 접점에서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빚내서 또 본인들이 그동안 벌어온 돈으로 몰빵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유동성 돌려서 해놨는데 이거에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야. 형님 얘기를 천천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떤 체스판 같은 데서 한 수 한 수를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두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네. 바로 그게 이제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그런 이 큰 어떤 맥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중국 배불리는 일은 또 미국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동도 걸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럼 중국 제발 미국 쳐다보지 말고 저랑 일을 하세요. 저랑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꾸 IMF에 기웃기웃 하니까 중국이 또 뭘 했다? 안 되겠다. 내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겠다. 저들이 인프라 투자하는 거 1대1로 저것도 어디서 99년 동안 쓰려고 개수작을 이거 하니까 글로벌 펀딩을 조성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는 국제기구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AIIB는 중국이 출범을 하기로 이제 결정한 건데 이걸 좀 설명을 해줄게. 2017년도 정도 되니까
이제 눈치 깔 때는 다 깐 거야. 1대1로 이거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중국 내부 기업들 잉여 시설 돌리려고 한 거고, 본인들은 위안화 기반으로 이거 돌려막기 한 거고, 우리 알토란 같은 중요한 항만, 뭐 도시, 뭐 시설물들 이것만 가져갔네. 이 생각이 딱 든 거지. 속속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그랬더니 아 중국이 우리 사람 걸렸다 해. 그래서 이걸 좀 희석시키려고 AIIB를 출범하면서 뭐라고 설파를 했냐면 여기 AIIB의 회원국은 70개국이다. 거의 뭐 IMF에 육박할 정도다. 그러면서 일부 유럽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해서 어느 정도냐면 일부 유럽 국가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 내부 국가는 44개국. 아시아 개발 인프라 개발 은행이지만 아시아 외부의 그 국가가 26개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자본금 1,000억 달러를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펀딩을 조성해서 서로 투자하는 거. 우리 개모임 만들자. 이걸 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 중국이 1,000억 달러의 절반인 500억 달러 제가 내놓을게요. 딱 한 거야. 그래서 이걸 2019년 말까지 우리 AIIB에 이 정도 약정해서 돈 모아서 앞으로 제가 쭉쭉 돈 드리겠습니다 한 거야. 그러면서 중국도 이거 모양새 갖추려면 미국은 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미국도 들어오세요. 이렇게 새로운 국제기구 만들어서 아니 개도국 저 지원하는데 미국은 안 나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또 내다봐야 한 거지. 미국이 저놈이 또 바람몰이하네 했는데 이것도 미국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개도국들이 결국 뭐냐 미국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민을 약간 하다가 오바마 행정부 때 결정을 내려. 안 할래요. 미국은 AIIB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신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미국이 AIIB 말고 완전히 대척점을 간 거지. IDFC야. IDFC.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제개발금융공사. 이걸 출범을 한 거야. 저희는 따로 만들어서 저희도 지원해 드릴게요. 뭐 중국하고 하시려면 하시고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그 차관놀이 한 거 있지?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큰형님 미국을 쳐다보는 상황이 또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중국에게 척진 정치 지도자들 나한테 와. 내가 빌려줄게. 이 상황이 돼버린 거지. 자, 그럼 이제 최근 상황까지 한번 와보자고. 1998년 우리는 IMF 외환위기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외환위기라 부르지. 이때 IMF의 최종 대부자로 돈 빌려달라고 차관 같은 형태로 돈 빌리러 간 국가가 한 40여 개국 돼.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때 그때도 경제 어려워져서 IMF에 돈 좀 빌려주세요 하러 또 차관 빌리러 갔던 국가가 50개국 이건 확실히 이상이야. 그런데 최근 작년도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도 있었고 중국의 저 차관 놀이에 노란한 국가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경제가 어려워진 그냥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국가도 있을 거고 그런 국가들 중에서 IMF에 차관 빌리러 간 국가가 지금 몇 개국 됐을까? 뭐 한 70여 개국 돼요? 100개국이 넘어. 다 힘들구나. 전 세계가 힘들어. 저희가 미중 갈등의 초기 시리즈를 여기서 일단 마감할 거예요. 너무 중국만 얘기하니까 왜 일본 안 해주냐. 중동 지금 난리인데 왜 중동 얘기 안 해주냐 해서 다음번에는 지금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또 내 요즘 강연 다니면 나를 붙잡고 물어보시는 젊은 MZ세대 분들이 많은 게 교수님 부동산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저는 3년 전에 이젠 너무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샀는데 또 올라요. 서울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부동산을 좀 해드릴 겁니다. 84제곱이 50억 찍은 데가 있대요. 이제 한숨이 나와. 나도. 자, 그래서 일단 미중 갈등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런 찰나에 이제 어떻게 됐다? 미국이 이번에 확실히 노선을 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IMF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늘었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도와줄 수 없는 거 니네 다 확인했지? 제 지코가 지금 석자예요.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긴 게 전 세계가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졌어. 왜 그럴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 달러가 필요해진 거예요. 아, 그렇죠. 뭐 우리 지금 유튜브 하지.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지난 시간에 또 언급하셨죠. 그럼. 예. 우리 드라마 보려고 해도 달러 내야 되고 너 좀 이따가 뭐 은행 송금할 거 있다며. 그렇죠. 그러면 은행 송금할 때도 달러 내야 돼. 왜? 우리가 앱 쓰잖아. 음. 앱스토어에 수수료 떼어줘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일상에 송금할 때도 일정 부분은 이제 미국의 달러가 있어야지만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그 나라에서 가동되는 거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하게 다 있는 거야. 예. 너 나랑 오늘 여기서 만나서 이거 촬영하기로 해서 카카오톡 했잖아. 네. 그 소통할 때도 달러. 달러가 나가는 거야. 카카오 그룹이 앱스토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 기반이 됐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나 저기 일본 출장 갈 때 그때 봤더니 갑자기 항공권 발권이 안 된다. 뭐냐 그랬더니 MS 서버가 문제가 생겼어. 항공 발권할 때도 MS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전 세계가 달러가 더 필요하게 됐어. 옛날에는 보이는 곳에서만 했는데. 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석유 사올 때, 곡물 사올 때, 금 사올 때 이 정도 말고 아니 대외 송금할 때 끝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일상의 모든 게 달러화가 돼버렸어. 그러니 미국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그걸 또 공급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윤정기 윤정기 돌려서 돌려서 또 뭐, 공급해주고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더 거쳐도 달러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그렇죠. 이 선순환 구조가 더 공고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코로나 때문에. 시니어리지가 또 그렇지. 그러니 아하 이제 한번 확실히 서열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친중 손들어. 니넨 국물도 없어. 이렇게 노선을 정해가고 있는 듯해.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중국이 또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지금 또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있거든. 그 과정에 또 가장 핵심적인 게 대만이야. 이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언젠가 또 이 시리즈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러시아하고.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가 친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예전에 러시아 편 네. 보고 교수님 뭔가 오판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러시아가 우리 뭐 한국을 뭐 저 북한하고 만나면서 말이지 한국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자동 개입해 주겠다 이런 데 사인하고 하는데 그 대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 자동 개입하는 그 사인이 원래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잖아. 파기하고 없었다는 거야. 혈맹이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 방문해서 김정은 만나자마자 중국이 뭐 했어? 뭐였죠? 아, 몰랐어? 이거 우리나라는 보도 잘 안 됐거든. 원래 중국 동북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던 북한 교포들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했어요. 들었어요. 예. 우리가 아는 것과 세계 정세가 달라요. 러시아랑 중국은 뭐 친구 아니냐, 다 공산지형으로 북한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트남 만나러 갔잖아, 푸틴이. 베트남 만나러 갔더니만 또 베트남산 두리안 전면 수입 금지,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음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